예, 인천복지기준선 다시 봄이라는 주제로 제10회 인사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시민공론장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30분 정도인데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시민 여러분들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리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라온 질문 중에는 복지기준선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향후 복지기준선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신상준 부연구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아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앞선 발제에서도 이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절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일단은 성과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될 필요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인천복지기준선이 각 분과별로 이제 적정선과 최저선을 만들었고 이거에 대한 성과는 과연 분과별로 최저선과 적정선을 잘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로 이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이제 어, 토론자이셨던 이제 전주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기준선의 사업이 잘 수행되었다고 해서 과연 복지기준선이 잘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은 뭐 일례로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소득 분과에서 이제 최저선이 중위소득 50% 이제 그거 50% 이상으로 이제 그 해주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인천복지기준선 각 소득 분과의 사업을 잘 수행하면은 인천 시민의 소득이 과연 높아질까라는 것에 물론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소득이 높아지는 변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일례로 뭐 아파트 값이 올라서 본인의 자산이 많아져서 소득이 높아지면은 그것도 하나의 그런 복지기준선 달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그래서 제가 각각의 지자체별로 성과의 그 확 그 기준선을 설정한 지자체별로 성과 평가를 한 연구들을 찾아봤는데 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 기준선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발제에 말씀드렸던 그 시민들이 각 영역별로 모여서 이 질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성과 평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제 각각의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전문가의 그런 평가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일반 그런 정책들을 수혜받는 그런 일반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기준선의 특성, 즉 시민이 참여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기준 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문적인 평가, 즉 객관적으로 양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러한 그 시민들의 그런 분과별 평가도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나중에 뭐 시민평가단과 아니면 각각의 이제 추진 주체들과 함께 모여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소득에서 적정선이라는 게 중위소득의 50%인데 노인으로 국한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약 한 3배 가까운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지 기준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같이 감안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신상준 부연구위원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인천복지기준선은 이제 최저선에서 적정선으로 이행하려면은 어떤 사항에 대한 점검, 계획, 검토, 수정이 필요한지 뭐라는 부분이네요.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민평가단에서 지금 각 분과별로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 분과별 기준선과 사업 간의 관계를 지금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업
기업들의 이행 점검을 지금 확인하는 걸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지금 최저선을 넘어 적정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향후 이제 시민평가단에서 이번 연도에 좀 해봐야 될 그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계획 검토라든지 수정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이제 시민평가단에서 지금 이제 할 것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러한 것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원주 의원님께 그냥 두 가지 질문 동시에 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나온 것은 복지 기준서는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지역에서 잘 이행되기 위한 추가 제한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동하고 장애 아동을 모두 받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습니다. 뭐 장애 아동을 안 받았으면 하는데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신 거고, 장애 아동을 받게 되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돌봄 선생님 한 분이 더 계셔야 할 상황이다 뭐라고도 언급해 주셨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그 다함께 돌봄센터에 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주 현장의 세부적인 목소리들이 정책에 좀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좀 세부적인 언급을 주신 것 같아서 뭐 이 제안 주신 부분이 어디까지 반영될 수 있는지까지는 제가 사실은 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앞서 토론에서 전지현 교수님도 토론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추진위원이나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돌봄 영역은 이 다함께 돌봄센터 이 운영도 그 돌봄 영역의 추진 과정에 포함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범위가 돌봄 영역은 너무 넓어서 어떤 영역까지 어떤 부분까지 복지 기준선에 포함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질문의 요지는 현장의 소리가 현장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복지 기준선 추진에 좀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평가단 안에 또 돌봄 분과가 따로 있어서 각각 영역의 어떤 현장의 소리들이 조금 더 반영이 돼서 복지 기준선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부분으로 할 수 있다면 현장의 소리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토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시민평가단 말고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평가단 회의나 이제 시 주무부서하고 회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유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민의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시민 평가단 외에 조금 더 이렇게 작은 조직으로 다양하게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조직화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 추진 과정 설정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참여하고 토론을 통해서 500인 토론을 통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후에 어떤 이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었는데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그러니까
이용할 시민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만족도사가 효과적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시에서 하고 있어서 서비스 그러면서 이 복지 기준선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봄으로써 홍보도 되고 시민들이 또 참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좀 열어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평가단과 시 주무부서와의 회의에서 논의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되면 좀 더 활발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병군 회장님께 뭐 두 가지 질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인천복지기준선이 지역기관에 실제로 영향력을 가진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말하는 어떤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인천복지기준선에 사회복지기관이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천복지기준선이 지역기관에 실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인천복지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준 뭐 이런 게 제공되었다고 보고요. 또 인천복지기준선이 각 기관의 사업을 계획할 때, 구성할 때 하나의 지침 이런 거로 어떻게 역할을 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인천복지기준선에 사회복지기관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여기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시민들이 기준선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인복시민 참여단을 통해서 교육과 또 활동과 참여 이런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점이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기관 간에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하는 이런 점 1, 2번 합쳐서 두 가지 답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복지기준선이 만들어지면서 민민 간의 협력, 그 다음에 민간 간의 협력이 인천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에서의 민간의 인천복지기준선과 관련해서 이런 정책 제안이 되든가 논의를 할 때 좀 더 긍정적으로 협력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전지혜 교수님께는 복지 기준선이 5개 영역별로 그 기준선이 있습니다. 사업적 측면에서 시민 참여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기준선과 관련된 시민 참여 방안은 하고 한 번도 아마 발표에 있었는데 여쭤보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아까 이제 최저선에서 적정선으로 이행하려면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느냐라는 부분에도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게 또 돌봄 사회 서비스 전공자시니까 다 함께 돌봄이 아까 질문이 있었죠. 예, 다 함께 돌봄 센터에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 모두 받고 있는데 장애 아동을 받으려면은 돌봄 선생님 한 분 더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도 의견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용길 시아복지관 관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네요. 예. 그냥 저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움직임이 구체화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마련된 인천복지기준선이 관민 그리고 시민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인천기준선으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의견을 주시면서 답변까지 주신 것 같아요.
김영길 복지관 관장님, 예, 감사드리고, 전재 교수님, 우리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그 기준 선거 관련해서 시민 참여 방안이 뭔가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기준선 설정하는 작업, 그러니까 의제를 만들어내고 설정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는 작업, 그리고 또 잘 모니터링했을 때 안 된 게 있다면 다시 또 기준선을 바꾸는 작업. 이 과정에 시민이 같이 참여한다면 기준선 설정과 관련한 참여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그 세화복지관 관장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과 많이 동의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켜보는 눈의 역할이 되어 주십시오. 지켜보는 눈, 그러니까 기준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행에 대해서 지켜보는 눈들이 없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지켜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린다면 이행 과정에 더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참여에 여력이 안 되시는 분 역시 지켜보는 눈의 역할만 해주셔도 우리가 너를 지켜본다. 인천복지 기준서 얼마나 되고 있나 이런 거 역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문으로 최저 기준에서 적정 기준으로 이행될 때 이렇게 최저보다 더 넘치는 흘러 넘쳐서 이제 적정 기준까지 가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저는 결국 인력과 예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인력과 예산의 문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크게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력과 예산을 흘러 넘치게 주어져야 겨우겨우 적정 기준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인력과 예산은 최저 기준에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더 넘어서서 더 가려면 사업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있기도 하고 다소 누수나 부스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누수나 잘못 이행되는 거를 최소화시켜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려면 적정 기준에 맞춰진 인력과 예산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현재는 최저 기준에 맞춰진 인력과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지자체장의 의지와 함께 수반이 된다면 그러면 적정 기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앞서서 질문에 장애 아동이 다 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장애인 돌봄은 최근에도 뭐 장애인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장애인 돌봄 쪽은 요즘 굉장히 뜨거운 그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가족이 지친다. 그 부모님들이 500명이 넘게 삭발을 하셨잖아요, 지난달에. 그래서 삭발을 하시고 특히 발달장애 자녀를 두신 이제 부모님들께서 더 이렇게 선두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돌봄 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답 역시도 앞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흘러 넘치는 수준으로 인력과 예산이 주어져야 겨우 적정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거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이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제공 인력이 4대1 수준이에요. 특히 돌봄 영역은 장애인 돌봄 쪽은 이제 중증 장애인 4명당 1명 정도의 수준으로 인력이 주어집니다. 그럼 4대1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현장을 가서 보시면 여기는 밥그릇이 엎어져 있고 저기는 울고 있고 여기서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1대4 안 됩니다. 이 비율이 바뀌어야 됩니다. 4대1이 장애인 4명에 종사자 1명이 아니라 장애인 1명에 종사자 4명. 이 4대1이 역전되는 수준까지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 돌봄의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복지 지원에 관한 부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발언 이럴 땐 조심스러운 거죠. 하지만 네, 복지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 우리가 단순히 시민력만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많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전합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우리 이제 복지계에서 돌봄 영역이 아닌가. 사실은 이제 돌봄은 아동 돌봄,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거기에 저는 환자까지 좀 포함시켜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 연말에 제 큰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돌봄을 할 분이 없어 가지고 외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환자 가족이 병원에 가서 간병을 한다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선진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가서 해야 되는, 하지 않으면은 그 요양보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도 없고 비용도 하루에 한 11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돌봄 부분을 국가가 좀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바퀴 이제 돌았는데요. 혹시 다른 이제 발표자께서나 그 토론자께서 추가로 의견을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임의적으로 배분해서 이제 이렇게 답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좀 우리 현실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을 보면은 OECD 국가하고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고 OECD 가입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예, 좋은 통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출산력 이런 건 좋은 통계잖아요. 출산율 뭐 이런 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은 OECD에서 꼴등. 좋은 것은 꼴등. 나쁜 것, 노인 빈곤, 노인 자살 이런 부분들 나쁜 것은 또 1등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들을 좀 경제와 복지가 이게 균형을 맞추고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경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 수단 부분이 우리는 이게 비대해 있고 삶의 질을 그러니까 복지, 삶의 어떤 목표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뒤처져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사실 각 지역에서 복지 기준선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혹시 의견 계신가요? 예, 신상준 우리 그 부연구 의원님께서 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 발제하고 토론하면서 많이 또 배웠던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일단은 저희 강병권 회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복지기준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임기간 제도의 도입의 필요에 대해서 좀 굉장히 새롭게 좀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지기준선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각 분과별로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 분과는 분과별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담당자분들이 이제 복지국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적절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물론 마련한다고 해서 이게 시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좀 연구하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은주 위원님께서 좀 의견을 주실 부분들이 이제 시민평가단을 활동하면서 저도 이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갖고 이렇게 어떤 정책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례로 이렇게 저도 다른 사람들 만나거나 학회에서 이제 발표하게 되면 자랑을 하곤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 간사 역할을 맡게 되면서 참 저도 어려운 왜냐면은 시민평가단 분들도 굉장히 많은 역량과 의견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공공에서도 이게 각각의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그런 살짝의 그런 충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 개인적 위원님께서 시민평가단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이런 발전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좀 제가 의견을 감히 여쭤봐도 되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평가단이 논의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시민평가단이 갖고 있는 과중한 부담감도 있기는 해요. 지금 현재는 이행 점검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 시민평가단뿐이 없기 때문에
정말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민의 어떤 대표로서 이것을 지켜봐야 하기도 하고, 또 기준선의 애초에 설정 취지와 맞게 잘 되고 있는지도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처음 하는 역할이어서 제가 그 복지기준선 설정 그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면서도 이것의 이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좌장 맡고 계신 이제 김명건 원장님이 초반에 강의하실 때 이 추진위원회의 어떤 적절한 역할에 대해서 강의 때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추진 어떻게 보면 그 방해하는 요소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그 적당한 역할, 예, 그래서 평가단의 어떤 적정선도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은 어쨌거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저희가 뭐 줌을 통해서든 대면을 통해서든 이것들을 조금 이행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해왔었고, 또 그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평가단이 뭔가 자료를 요구하고 또 제한 어떤 보완점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것들을 이렇게 잘 막 어떻게 보면 막 바로바로 뭔가를 또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시행 안 되는 점, 그다음에 아까 토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나와 있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울 거 없이 기준선에 좀 뭐 묻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초기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인천만의 기준선으로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2년 동안 시민평가단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었는데, 어떤 시하고의 협업 관계나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이제 뭐 토론도 했고 뭐 약간의 서로 한 번에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끝까지 한 번에 합의되지 않고 적당한 선은 저는 유지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시민평가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계속 잘 시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평가단과 더불어 또 다양한 어떤 시민들이 참여해서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계속 모색하고 또 그것들을 제안하는 역할도 시민평가단의 역할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이제 마무리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발제해 주신 그 박사님 그리고 세 분 토론자님께서 마지막으로 짧게 그 한마디씩 소감을 부탁드리는데, 이번에는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전재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그다음에 강병근 회장님 이렇게 돌겠습니다. 네, 많이 배우고 또 고민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인천복지가 더 좋아질 거라고 희망을 갖게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행복하고 참 좋았습니다. 이상. 네. 저 설정 과정에 저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그 후에 조금 떨어져 있긴 했지만 앞으로는 더 깊이 관심을 갖고 기관의 운영에도 인천복지기준선이 잘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다시 이제 그동안의 어떤 복지 기준선을 돌아보는 좀 계기가 됐고요. 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복지 기준선이 만들어졌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기준선이 또 잘 진행되는 과정에 함께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일단 발제를 하고 나서 그 토론자 분들께서 많은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많이 배웠던 자리였고요. 첫 번째로 그 이은주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시민평가단의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병건 회장님께서 그 인천복지기준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좀 설정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들, 뭐 아날로그 방법도 필요한 것들 또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지혜 교수님께서 또 그 시민력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공 역할도 강조하면서 이게 시민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신 점에 좀 감사드립니다. 예, 이후에 저희 인천복지기준선이 좀 더 이행될 수 있도록 좀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좀 제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인천 사회 서비스 포럼 또는 인천 사회복지 포럼이란 인사 포럼 줄이면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시민이 참여하여 복지 현황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학습, 토론, 실천의 장으로서 매월 진행되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인천 시민 여러분과 복지 관계자 여러분들은 꼭 참여하셔가지고 활발한 어떤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회 인사포럼이었고 인천복지기준선 다시 봄이란 주제로 논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인천시의 복지를 높이고 한국의 어떤 복지를 높이는 일에 우리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10회 인사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서 끝내겠습니다.